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죠, 다? 혹시 뭐 1년 이상 내공을 쌓으신 분 없으신가요? 올해 시험 봐보신 분? 올해 시험 봐보신 분도 없으세요? 아, 그렇구나. 완전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 짜시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작년에도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시작을 했습니다. 웰컴 투 더 헬.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옥까지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민법 가지고 씨름을 할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는데 이제 앞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원망하시게 될 거예요. 네. 욕먹는 게 제 역할입니다. 네. 자, 일단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이미 어떻게 뭐 시험 과목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상담할 때 들어보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실패 없이,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붙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오늘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처음부터 드립다 진도 나가면 머리 아프겠죠? 진도 나갈까요? 뭐 첫날인데 뭐 첫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죠. 오프라인, 학원 열심히 다니는 방법. 두 번째,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강의라든가 또는 필요한 것들을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인강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이게 있고요. 세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인강만 한다. 인터넷 강의만 한다. 마지막으로 독학.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거죠. 독학. 학교에서 혹시 법학을 전공하셨던 분들도 독학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자기도 이제 옛날에 법을 전공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두 부류예요. 이제 법을 전공했다는 거 믿고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붙어요. 그러니까 뭘 전공했느냐 상관없이 독학하는 거 완전히 비춥니다. 공부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요. 독학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요거죠. 학원 다니면서 인강을 보완하는 거예요. 가장 좋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니고 계시니까 이 2가지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만 듣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인터넷 강의로도 이렇게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이분들은 정말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정말.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점점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법 강의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3개씩 해가지고 8주에서 38, 20에서 24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강을 와서 보시는 분들이 1000명이다. 그럼 마지막 24강 딱 가면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보시는 분들이. 살아남는 분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한 의지가 없는 한 인강만으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인강만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일단 독하게만 막자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셨으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주실게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강만 듣는 분들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걸 빵꾸 내시면 안 돼요. 빵꾸 내시면 안 됩니다. 결석하시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결석해도 돼요. 부득이한 사유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결혼하고 본인 사망하고 딱 2가지만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그거 외에는 결석하시면 안 돼요. 가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저 자식은 도대체 사람이요? 라는 느낌이 절등 정도의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 난 저 자식이 예를 드는 거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듣겠다. 떠나셔야죠. 저리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고급지게 강의하지 않아요. 표현 같은 거.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학원을 빠질 수 있는 사유, 본인 결혼, 이건 좋지요. 근데 이미 한 번 결혼하신 분은 또 결혼한 건 좀 그렇죠.
본인 사망. 두 가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우실 때 절대로 무슨 1년 계획 이런 거창한 거 세우지 마세요. 우리 하루 계획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1년 계획 이런 거창한 거 세우지 마시고 11, 12월 달 계획을 세우세요. 11, 12월. 요 11, 12월 달은 아주 기본적인 법률 용어하고 민법의 뼈대를 잡는 민법 뼈대. 이 법률 용어하고 민법 뼈대를 잡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예습. 절대로 해야만 안 됩니다. 예습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셔갖고 오늘 책 받으셨죠? 괜히 집에 가서 읽어보신다고 다 읽어봅니다. 짐을 쌉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세상을 등지게 돼요. 괜히 예습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습은. 우리 입문서가 12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혹시 집에서 만약에 미리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한번 읽어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 단어 모르고 영자 신문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예습을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기출문제 같은 거 접했고 한번 풀어보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역시 또 짐을 싸가지고 절로 가게 됩니다. 두 가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11, 12월 달에 예습과 문제는 풀지 말자. 수업만 듣고 혹시 내가 수업에서 좀 놓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복습만 하자. 복습. 복습도 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 복습하는 게 아니고 인강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들었던 거 있죠? 에? 이게 내일 아침이나 뭐 올라갈 거예요. 그거 이렇게 쫙 한번 더 들어보는 거. 이게 복습이에요. 딱 요것만 11, 12월 달에 지켜주세요. 결석하지 않는 거 하고 수업만 열심히 듣고 인강을 통해서 가능하면 인강을 통해서 복습까지 하시는 것. 딱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해보세요. 하실 수 있나? 네.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조차. 민법 강의가 3개예요. 다음 주까지 이거 3개 한 번씩 듣고 오는 거 3시간만 시간 내면 들을 수 있어요. 복습을 안 하세요. 그걸 제가 중개사 수험생분들의 곤조라고 합니다. 이 대단해요. 이 곤조가. 곤조가 뭐예요? 이런 일본식 용어 쓰면 안 되는데 똥꼬집이라고. 제가 하라 시키면 죽어도 안 해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제가. 너나 해라. 뭐 이런 표정들이세요. 그럼 안 됩니다. 일단은 최대한 수업 딱 듣고 인강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습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과목이 좀 많죠. 그죠? 근데 이제 1차 과목만 일단 2개인데 일단 1차 과목을 통과를 해야 2차 과목을 채점을 합니다. 2차 과목을 아무리 100점씩 맞았다 하더라도 1차 과목이 불합격하면 2차 과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1차는 통과했는데 2차는 떨어졌다. 그럼 다음에 2차는 또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1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1차 중에서도 민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수업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오실 때마다 내년 한 4월까지는 민법만 하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과목은 한 과목이고 점수도 100점에 불과하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양이나 스트레스는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 공인 중에서 시험에서. 이유는 차차 알게 돼요. 뼈저리게. 그러니까 민법을 죽어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내년 4월까지 2016년 4월까지는 민법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먼저 염두에 두실 거 1월, 2월, 3월, 4월 달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착 준비를 했다. 그래서 4월 또는 6월까지 갔다. 자, 6월 민법 모의고사 점수 목표 몇 점 잡으면 될까요? 6월까지면 8달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을 목표 점수를 몇 점 정도 잡아야 될까요?
과도하게 잡지 마세요. 40점. 8달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6월달 모의고사 점수를 40점을 목표로 합니다. 요거 끝나고 혹시 환불 받으실 분들 없죠? 야, 내가 괜히 시작했네 뭐 이런 생각? 예. 혹시 누구 친구나 아는 사람 추천받아서 시작하신 분? 그런 분 없어요? 다행이네. 원수지간데요, 공부하다 보면. 그 추천한 사람하고. 어쨌든 모의고사 목표 점수가 40점입니다. 6월 달에.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7, 8, 9, 10 4달을 마무리 정리를 잘하면 문제 풀고 이런 과정을 잘 겪으면 시험장 가서 시험장 목표 점수 몇 점? 65점입니다. 시험장에서 우리가 민법을 목표로 하는 점수는 65점입니다.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마세요. 혹시 수석을 목적으로 하신 분? 없죠? 없어요. 70점? 아유, 어불성설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70점 맞기도. 근데 여기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오면 65점까지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점수가 민법 같은 경우 65점대입니다. 합격하신 분들 주위에 흔히 70점대 흔하지 않고요. 80점대는 극히 드물고요. 90점대는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90점대는. 우린 그런 거 뭐. 그럼 65점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미양가로 따지면 뭐예요? 양. 예? 90점 이상이 수잖아요. 우가 80점이고 미가 70점이에요. 그럼 요 양에 해당돼, 양. 요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양은. 아시겠죠? 예? 지금 저는 비웃는 표정들이 있으세요? 보여요, 슬쩍? 예.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자라는 거예요. 정복을 한다거나 혹시라도 학원 근처에 이렇게 상담 다른 데 받아보셨을 때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 90점도 가능하고 수석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뻥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들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민법도 무슨 뭐 열심히 하면 8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온다. 다 뻥이에요. 그런 건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 여러분이나 저같이 별로 의지도 약하고 예? 뇌도 별로 받쳐주지 않고 돌아서만 까먹고 예? 책상에 앉으면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기고 공사담에서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뭔 연락이 오고 뭔 일이 생기고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목표 점수 65점도 과한 거예요. 이건 맞아야지 합격해야 되겠다. 목표 점수 이걸 잡는 거예요. 공포심을 심어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자.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지금 당장 40문제를 이렇게 안 보고 다다다닥 찍어도 한 4개에서 8개는 맞아요. 그냥 찍어도 그러면 10점대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6개월 내지 8개월 될 때까지 점수가 안 올라요. 여기서 샥 올라요. 요 변곡점이 되는 게 요게 8월 달쯤 돼요. 여기 한 40점 돼요. 20점, 10점대에서 출발해서. 그래갖고 여기서 팍 올라가냐? 안 올라가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르락 내리라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시험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하루에 공부를 10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10시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다 이런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 위로 치고 올라 이런 거 우리 꿈도 안 꿔요. 여기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다양하죠. 일단 공부해 본 적이 오래됐어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책 읽기도 싫어요. 그렇죠? 두 번째, 뇌가 안 받쳐줘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암기가 안 되고 암기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나마 돌아서면 까먹으면 좋은데 왼쪽 페이지 보고 오른쪽 페이지 보고 있으면 왼쪽 페이지를 다 까먹어요. 저 문이 망각의 문입니다. 이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다음 주 오시면 제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 뇌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크게 목표를 잡지 말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마음속에서 담으셔야 돼요. 정복할 생각을 하지 말자.
자, 일단 요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마음속에 마인드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아까 제가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라 그랬죠. 특히 이제 입문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이거 이제 1월 달에 기본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입문서는 너덜너덜 해도 돼요. 막 그냥 찢어도 되고, 밑줄 막 그셔도 되는데, 기본서만큼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본서 보는 방법은 제가 1월 달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수업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중에 짝수 회차, 2회차, 4회차 등등 짝수 회차. 올해가 26회였어요. 요 짝수 회차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조금. 그럼 내년은 27회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조금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작을 조금, 횟수를 잘못 택하신 거야. 큰일 났죠? 1년 딜레이셨다가 내년에 할까? 이왕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체감 난이도가 그런 거지, 실제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본 난이도는 거의 비슷해요. 체감 난이도가 그럴 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고 작년 재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쉬웠다 뿐이지, 실제로 쉬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렇게 공부하자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 있죠? 그걸 먼저 한 페이지를 넘기면 2번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 총평 및 수업 대체, 그래서 26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험 중에 가장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아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를 말합니다. 실질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선 출제가 안 되거나 출제가 되더라도 좀 쉽게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좀 쉽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 체감 난이도를 기준으로 조금 어려워질 테니까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기본서든 어디든 민법이라는 목차가 들어있는, 제목이 들어있는 교재들을 읽다 보면 외계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11, 12월 달에는 이거를 좀 전력을 다해서 보세요. 그래서 1월 달에 기본서를 받게 되면 기본서가 그나마, 왜 우리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두면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볼 때 사전 도움을 덜 받아도 되죠.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용어를 좀 많이 알아두면 읽다가 막히는 부분을 굳이 사전이나 별도의 용어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읽어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 읽어나갈 수 있는 작업을 11,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법률 용어를. 일단 11, 12월 때 목표는 그건데, 자, 민법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자체가 시험에서. 출제 영역이 4개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첫 페이지 보면 출제 그 분석표가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 파트가 쪼개져 있는데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권은 다시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도 다시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세 파트가 민법에 있는 시험범위고요.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단행법, 민법의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등기 담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오늘 첫날이라 그러신가? 전혀 피드백이 없으시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소홀히 해드린 게 있나요? 첫날? 뭐 전혀. 야, 너는 뭐 물어보냐, 자식아? 그냥 진도해라. 뭐 그런 표정들이세요? 제가 좀 까칠합니다. 네. 대답을 안 하셔도 표정은 밝게 지어주세요. 네. 가등기 담보 등행을 한번 담보란 말 들어보신 적 없죠? 가등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가등기는 혹시라도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가등기 담보라는 말은 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가등기 담보 등행을 한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범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5개가 민사특별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4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매년 전형적으로 총책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14문제일 때 총론에서 4문제, 강론에서 보통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한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총론이 5개, 강론이 5개 나옵니다. 4개, 6개, 6개, 4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민사특법에서 6개가 나옵니다. 6개가. 골고루 잘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골고루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4파트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평균적인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실제 내용과 출제되는 문제 난이도를 보면 민법 총칙은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는 상인데 문제는 중문제나 하문제가 나와요. 주로. 자, 물권 내용도 상이고요. 문제도 상 또는 중문제가 나와요. 계약 내용은 중인데 문제도 중이나 하가 나와요. 민특법 이건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아요.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아. 그래서 상으로 잡습니다. 문제도 상중으로 잡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 과목도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요. 어떤 과목은 좀 열심히, 어떤 과목은 좀 조금 덜. 과목 자체도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민법도 민법에 있는 4가지 파트 중에서 강약을 조절하셔야 돼요. 즉 내가 느끼기에 어려운 부분, 내가 느끼기에 맨날 틀리는 부분, 이거 보통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 풀었을 때 맨날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정복할 생각을 하시죠. 네? 다음엔 꼭 맞아야지 이런 생각하시죠. 반대로 생각합니다. 역발상 이건 틀리겠다 생각하세요. 오히려 쉬운 부분, 기본적인 거 이거 맞출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일 제끼고 내가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평균 60점, 각 과목 까락 40점 까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 가장 수석하는 분보다도 더 신의 아들이 있어요. 수석하는 분들은 신이 내렸다 그랬죠? 그 수석하는 분보다 더 신이 내린 분이 있어요. 아예 신인 분이 있어. 수석하는 분들은 신의 아들이고요. 수석하시는 분들은 신의 아들이고요. 신이 있어요. 신. 어떤 분일까요? 네,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분들. 정확하게. 그 신 중에 갓 오브 갓이 있어요. 신 중에 신이 있어. 뭐예요? 각 과목별로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 과목별로. 제가 10몇 년 동안 딱 한 번 봤어요. 수석은 그나마 매년 한 분씩 나오죠.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는 15년째인데 딱 한 번 봤습니다. 개론도 60점, 민법도 60점, 공법도 60점. 뭐야? 어떻게 알았냐? 합격자 보면서 그분 목소리가 제일 커요. 정확하게 자기는 과목별로 60점 딱 맞아 합격했다고. 와, 가도부 가시죠? 네. 그런데 그것도 신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목별로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민법도 골고루 맞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세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 문제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중점. 민법 총칙과 계약 부분. 여기에서 각각 한 8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10개 중에서 8개. 이렇게.
물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하시는 수험생마다 조금 달라요.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가 더 쉽고 잘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면 그분은 그 본인에 맞게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여기에 중점을 좀 둬야 되고 반면에 요거는 딱 반만 맞을 생각. 반만 다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율하면 딱 26개입니다. 딱 26개로 65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민법은 꼭 그럼 총칙은 꼭 8개를 맞아야 되나요? 딱 요렇게 8개, 7개, 8개, 3개 맞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한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부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할 것인가 강약을 조절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 요 민사특별법은 3문제만 맞추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요 두 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요.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중개사 실무를 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로 들어오셔갖고 보통 이제 로드 손님이라고 그러던데 실무적으로는 들어오셔갖고 의뢰하시는 분들의 태반이 뭐죠? 아파트 주택 매매나 전세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임대차란 말이죠. 이거 중개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그걸 의뢰하시는 분한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설명을 해야 될 일인데 잠깐만요. 저도 좀 공부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법조문 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펼쳐보는 순간 그 의뢰인은 다른 사무실로 가요. 안 그럴까요?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 법조문도 몰라가지고 찾아보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는 법이기 때문에 꼭 시험 때문이 아니라 실무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행히 여기서 3문제가 나와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 요게 이제 각각 한 문제씩 보통 나옵니다. 최근에는요, 쓸데없이 여기서 2문제 나오나 여기서 2문제 나오는 이런 경향이 왕왕 있긴 한데,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요 나머지 3개, 공부는 하긴 하지만, 맞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찍어요. 시험 시작부터, 공부 시작부터 찍으라고 하는 강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찍어. 4번 찍으면 하나는 맞아요. 3개 그냥 쪼로로 4번 찍으세요. 하나는 맞아. 공부 뒤지게서 다 틀리느니 다 틀려요. 잘못하면 지그재그로 찍었다가는 그냥 한 번호 쭉 찍어가지고 하나는 맞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 이거. 내용 어렵다고 해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요. 그냥 편안하게 안 되면 찍지 이런 마인드로. 그런 게 곳곳에 있어요. 안 되면 찍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 파트가.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민특법만 따로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될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번째고요. 3번째로 자 이제 민법 구체적으로 민법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요거를 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 이해하고 자꾸 써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하고 한 3, 4개월 지나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는 지인이나 친인척하고 대화할 때 용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너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돼요. 늘상적으로 썼던 용어가 민법 용어로 대체돼서 일상 대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예? 뭐뭐 하지 않는다. 보통 뭐뭐 한다 안 한다 할 때 뭐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요. 네? 뭐뭐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뭐뭐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이거 좀 전력을 다해서 보시고요. 2번째가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조문입니다. 조문. 이 조문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린터 맨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고요. 박스 안에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라고 해서 동그라미 1이 있죠. 이 동그라미 1을 제1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153조 민법 153조 제1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몰라요. 그렇죠? 뭐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돼요. 이 조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조문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45조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고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의를 단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문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조문은 암기까지 하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이유가 민법이 40문제고 지문이 5개니까 총 지문이 200지문입니다. 그렇죠? 보통 200지문 중에서 40%가 조문이에요. 보통. 출제되는 지문 중에서 40% 정도가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 좀 전에 나와있던 특히 153조 같은 것들은 그대로 출제가 무지하게 돼요. 그대로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조문을 자꾸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기까지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조문을 해석하는데 해석 방법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고서 대학생들에게 법학을 강의하시는 대학 교수님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각종 조문들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 이 조문은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이걸 학설이라고 해요, 학설. 학설 중에서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학설이 있어요.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학설. 이걸 다수설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겨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 안 갚아요. 그러면 에이 먹고 떨어져라 그래요. 받아내려고 해요. 받아내려고 해줘. 끝끝내 안 주면 어디로 달려가요? 법원으로 달려가서 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어쨌든 법원에 호소를 하겠죠. 그럼 법원은 다툼이 생긴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당사자 말을 듣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데 뭘 갖고 해결하냐면 이 법 조문 갖고 해결을 해요. 근데 이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니들 분쟁에 적용되는 이 법 조문은 몇 조가 적용이 되는데 이 조문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분쟁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요렇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대법원이 조문을 해석을 해요. 대법원이, 법원이. 그 법원이 조문을 해석해 놓은 것을 판례라고 판례. 과거에는 이 다수설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수설의 견해를 물어보게 되면 소수학자들은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정답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복수 정답 시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학설의 태도로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고 다 뭘 물어봐요? 판례.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들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물음표로 끝이 나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음표로 끝이 나고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라는 문제가 올해도 3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죽어라 뭘 하면 돼요? 판례를 하면 되죠. 근데 이 판례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우리 인문서에도 판례가 혹시라도 나와 있는 게 있나? 아마 인문서기 때문에 판례는 다 빼는 것 같은데. 네, 없네요. 네, 판례는 다 뺐어요. 이 대법원 판례를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되면 뭐 대법원 판례하고 숫자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 자체가 쭉 읽다 보면 멘붕이 와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조문을 해석을 해놓는답시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해놓은 표현 자체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례를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이걸 단계별로 하세요. 단계별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 용어에 일단 친숙해지고 이게 첫 번째 단계. 그걸 토대로 조문을 보고 그 조문을 해석을 하고 이해 암기하고 이 조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해 암기하는. 그러면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로 갈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못 갑니다. 절대로. 지름길 없고 돌아가는 길 없습니다. 요걸 단계별로 이렇게 잡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도 11, 12월 달에는 이걸 위주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조문 해석 위주로. 물론 판례도 곁들입니다. 5, 6월 달에는 이걸 정리를 다 하면서 중요 판례까지. 그래서 6월 달이 딱 되면 이론 강의가 마무리가 돼요. 강의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강약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강의하는 강약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쫙 거쳐서 6월 달 가면 목표 점수가 몇 점이다? 40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석하시지 말라. 강의 빼먹지 말라. 단계별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이렇게 상중하를 두고 민법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프린트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 집에 가서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보면 민법 중요 부분 가이드라고 해가지고요. 민법 총칙, 물권 총론, 물권 강론, 다음 페이지 계약 총론, 계약 강론, 민사특별법에서 각각의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빈출되는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제공을 한 이유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디 파트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민법 공부는 나무를 보는 공부예요. 세밀하게. 나무만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뭘 못 보게 돼요? 숲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 방법이 전체 숲을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무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나무를 세밀하게 보다가 점점 뒤로 물러가서 숲을 전체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시작해서 거기서 끝이 나요. 보통은. 숲만 먼저 보기 시작한 분들은 정말 숲만 보다 가요. 나무로 못 들어가요. 반면에 나무만 보던 분들은 그 나무만 보다가 끝이 나요. 1년이란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숲만 보다 끝이 나거나 나무만 보다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나무를 보면서 전체 숲도 조망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내가 세부적으로 어디를 보고는 있으나 이게 어느 파트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쯤 가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문제를 기본서에서 찾을 때 1페이지부터 막 뒤져서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대충 물권 총론 어디쯤. 네?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그걸 기본서에서 딱 찾아낼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무를 보는 공부를 하되 간간히 바깥으로 나가서 숲도 계속 조망을 하는, 이걸 병행하는 그런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미리 뼈대를 이렇게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과목이 민법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건 그냥 팁인데. 다른 과목도 개강했나요? 학교로는 아직 안 했어요? 학교로 언제 개강했죠? 여기? 월요일? 무슨 과목 하셨어요? 뭐뭐 하셨죠? 중개실무. 공식. 공식 강승구. 네? 재밌죠? 공식법 하지 말라 그러죠? 네? 강승구가 좋다고요? 저는 싫고요. 민법만 하라 그랬을 텐데. 자, 2차 과목은 2차 과목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되는데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인데 개론도 사실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전체 과목을 딱 짜자면 개론만 말 그대로 학문이고요. 민법을 포함하는 2차 과목 전체가 다 뭐예요? 법 과목이에요. 특히 민법은 뼈대를 잘 잡아두면 2차 과목의 공시법 중에 등기법, 중개사법 중에 중개실무,
여기서 계속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목의 비중이 한 90%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차 과목을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학개론과 민법을 같은 비율로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같은 비율로 하면 안 되죠. 학개론은 3, 민법을 7.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개론 선생님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지 마세요, 학개론 선생님 말을. 네? 아, 그래요? 학개론 선생님 아직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금요일날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동규 선생님 오면.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과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1차 과목도 개론과 민법을 놓고 봤을 때 민법을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대충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문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본다 그랬고요.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진도를 막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 자, 민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민사집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혼자 사는 경우는 없죠. 가끔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뭐 먹을 거나 옷 같은 거 사려면 내려와가지고 시장 가서 매매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혼자 살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면 참 좋은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깨지게 되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법보다 종옥이 가깝다고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자력구제라 그래요. 자력구제. 그런데 근대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범죄 피해자예요.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복수해주고 싶죠. 그게 자력구제예요. 근데 복수를 하진 못해요. 복수했다가 그 복수하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요? 국가기관. 수사기관과 검찰이나 법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즉 국가가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국가가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분쟁 중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이걸 해결하기 위한 법, 이걸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계명이 공법이에요. 그럼 2차 과목에 있는 세법,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세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다툼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걸까요? 개인과 국가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니까. 자, 나 개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죠. 국가는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민에게 강요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건 뭐라고 하고? 공법이라고 하게 되고,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건 뭐라 하고? 사법이라고. 그럼 민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당연히 사법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떤 분쟁을 해결할까? 두 가지예요. 재산을 둘러싼 분쟁하고요,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에요. 자, 재산을 둘러싼 분쟁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라는 자가 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뭐 기간 2년. 자, 임대라는 게 우리 실무적으로 다양합니다. 방법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전세 있죠? 반전세. 최근에 가까웠죠? 월세. 보증금 없이 단순 월세. 깔세라는 것도 있죠. 깔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실무적으로 많이 하죠. 1층 비어있는 점포 한두 달 빌리고 쫙 나가고 땡처리. 그런 거 월세 이런 거 한두 달치 미리 선납하고 딱 철수하고 이런 걸 깔세라고. 전세가 됐든 반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깔세가 됐든 법적으로는
임대입니다. 법적으로는 다 임대. 그러니까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나 가세 같은 것들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 법적으로는 다 임대예요. 자, 임대인데, 자,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을이 갑주택을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자, 이때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건 아시겠죠? 임차인. 네. 들어보셨죠?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자, 이럴 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민법상 권리라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권리라는 게. 재산권이라는 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물권이고 하나가 채권이에요. 오늘 프린트에 보면 민법 기초용어 몇 페이지냐? 네,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8번에 물권과 채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세요. 거기에 물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를 물권이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물건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법적으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럼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고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 없이 그 사람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런 권리를 물권이라고 해요. 물권.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책을 사셨습니다. 책이라는 물건에서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책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찢을 수도 있고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고 공부할 때 쓸 수도 있고 책 몇 권 싸가지고 베개로 삼을 수도 있고 공부하다가 누가 간섭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런 걸 물권이라 합니다. 물권. 반면에 채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채권이란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권이 뭐예요? 빌려준 거 받아내는 것. 이게 채권이죠. 근데 법적으로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나 이걸 법적으로 급부라 그래요. 뭘 하거나 뭘 주거나 급부라 하거든요. 이걸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이때 요구하는 특정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요구받는 특정인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 가장 대표 중에 뭐예요? 돈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라! 그 요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맺어갖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중에 민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여러분이 누구에게? 특정한 이종환이에게 강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권리. 무슨 권? 채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채권은요. 자, 물권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물권은 이게 내 책이야. 그럼 이게 내 책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나에게 팔아먹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거다라고. 대통령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길가 지나간 사람이 뺏어가려면 그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해요. 물권은. 반면에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나한테 돈을 빌려 간 사람한테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종환이한테만 민법 강의를 요구해야지 여기 옆에 있는 애 무슨 학원 가서 민법 강의하시는 분한테 강의해달라 그러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인데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요 임차권이 채권이에요. 임차권이 무슨 권이라고요? 채권입니다. 채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이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네 물건 쓰게 해달라 요구하는 권리예요. 이게 채권이에요. 임차권이라.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갑이라는 자가 주택을 팔아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 소유권은 좀 전에 제가 책 소유권 말씀드렸지만 물권, 채권? 물권.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에 쳐잡아 나가 그래요. 집을 비워달라.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다. 이 집에 살려고 내가 샀다. 나가달라. 근데 얘는 기간이 남았어요. 얘가 요 병한테 요 임차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이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을은 나가야 될까요?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채권이니까. 다시 한번. 왜라고요? 채권. 아이, 눈 그렇게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 다시 설명 드릴 테니까 원칙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물권, 채권의 개념 차이를. 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권이니까. 반면에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뭐에 불과하니까? 채권에 불과하니까 얘가 나가라 그러면 얘는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을 열받죠? 억울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 그냥 단순히 얘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얘를 보호하는 법을 왜 만들어? 얘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근데 얘가 보호가 안 돼요. 주장을 못해. 그래서 불쌍한 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쟁 모습 가기 전에 이거부터 지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 딱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민법은 원칙과 예외가 항상 나옵니다.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요. 원칙이 뭐고 그에 따른 예외가 뭐고. 이걸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민법이란 게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 분쟁이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중에 재산에 관련된 분쟁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머릿속에 넣어 두셨다가 잠시 쉬었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법 가지고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요, 이거.